안녕하십니까. 긴급속보홍철기입니다. 오늘은 7월 16일 아침 방송 7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셨죠? 잘 주무셔야 됩니다. 나라 걱정 많이 하시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그렇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혁명으로 새로 서는 것은 한 달 남았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많은 준비 부탁드립니다. 자, 모든 언론이요, 윤석열 위기다 깔려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기자들이요, 목적을 정했어요. 윤석열 꿇어앉히고 수많은 후보 중에 하나로 만들어서 공정경쟁이라는 것을 시켜서, 소위 공정경쟁이죠, 시켜서 그냥 쪽 빨아먹고 기존 양당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장기적으로 내각제 개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양당 체제가 형성되면은 상호 간에 그냥 상부상조하면서 연정해 가면서 장관 한두 명씩 그냥 시켜주면서 서로 바꿔가면서 천년 만년 자손 만대 자기네끼리 다 헤쳐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윤석열 총장 강력한 메시지 한 방 빵 또 나왔고요. 그리고 여론조사도 잘 살펴보니까 좋은 결과뿐만이 아니라 왜 저런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지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왜 주한 중국 대사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섰을까요?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왜 내정 간섭이 시작됐을까요?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있으면 현실적인 극복할 과제들 무엇인지 좀 얘기해 볼 텐데, 보통 아침 뉴스보다는 밤에 좀 여유를 갖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제가 취재하느라 일찍 자야 되거든요. 아침에 또 새벽같이 일어나야 돼서 그게 좀 타이밍이 안 맞는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어쨌든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페이스북에 어젯밤에 메시지가 하나 올라왔죠.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관련된 법무부의 발표를 봤습니다. 대법원도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서 전원 합의체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현 정권의 주도로 진행된 무리한 감찰에서도 수사 과정의 불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다 안 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또다시 속을 거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한명숙 씨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그렇게 합니다.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로 인한 혼란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현 정권은 우리 힘이 더 세니 대법원 판결 따위는 무시하고 우리 편만 살릴 거다, 너희들이 뭐 어쩔 건데 식으로 일관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 계급, 대깨문 세력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힘을 모아 이 정권의 연장을 막고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압도적 정권 교체의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그냥 단순히 저는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문재인과 대깨문 세력들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기존의 정당의 문법대로, 여의도의 문법대로 41%, 42% 각 정당이 갖고 있는 기본 지지율에다가 1, 2% 더해서 43%, 44% 간발의 차이로 1.5% 차이로 0.5% 차이로 승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또 많은 분들이 선거에 부정이 개입될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 하시잖아요. 압도적으로 밀어붙이면은 그런 것도 모두 다 해소가 됩니다. 4.7 재보궐선거 때 보셨잖아요. 압도적으로 승리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간당간당할 때가 문제죠. 윤석열 후보는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아예 어차피 뭐 깃발만 꼽으면 이기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아 양당 체제 유지되겠지 뭐 저기 딴 데서 어떻게 되겠어 빨리 입당해야지 이런 분들에게 그 설명을 해주세요. 압도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어려운 길을 가는 거라고. 자 보세요 이 사람들 물증이 명백한데도 이낙연, 한명숙, 뇌물정치인 5명을 썼다. 사실상 무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한명숙을 자꾸 무죄 주장을 시키려고 할까요?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진중권이 얘기해 줍니다. 물증이 있으니까 이거 뒤집힐 수가 없어요. 재심까지 갈 수 있는 사안도 아니지만 그리고 본인도 재심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실패했지 않습니까? 근데 추징금 7억도 안 냈습니다. 원래 이 정권 사람들이 추징금 안 낸다는 겁니다. 남은 건 명예회복뿐인데 그러려면 검찰을 범법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대검에서 검사들이 불기소를 결정했고 법무장관의 지시로 열린 회의에서도 그 결정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박범계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애초에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징계할 만한 사안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이문정도 여기서 꺼내놨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것은 친문이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2등 시민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석열 총장을 망신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 그냥 후보 중에 하나지 뭐 대단할 게 있느냐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뭐 그 말씀도 틀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다 평등하니까요. 그리고 누구나 다 대통령 나올 수 있습니다. 만 40세만 되면.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만약 윤석열이 없었으면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됐을까요? 조국이 또 윤노란불 해가지고 또 윤석열 총장 공격을 했죠? 근데 이게 뭐겠습니까? 윤노란불 오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가만 복기를 해보면 2019년으로 시간을 돌려보면 조국이 법무장관이 되고 민정수석하고 법무장관 되고 맨날 페이스북으로 죽창가 부르고 언론의 관심을 받고 지금쯤 민주당의 대권 후보는 누구였을까요? 잘생기고 키 크고 남들이 봤을 때는 그 언론이 이렇게 포장해주기에는 엘리트고 최소한 조국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가 평생 될 일 없게 만들어준 것은 윤석열 총장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 잊어버려요. 원래 사람의 마음들이 그렇습니다. 집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정말 밀물과 썰물과 같아서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립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론조사 어떻게 나왔을까요? 제목은 윤석열 흔들 나왔지만 그 내용을 보면 결국 양자구도 윤석열이 완승했습니다. 이낙연 지지율 약진, 윤석열 이재명 양강구도 흔들. 이건 뭐겠어요? 이재명이 민주당 지지자들 내부에서 이낙연에게 추격을 받은 거예요. 이낙연의 상승은 윤석열과는 사실 관계가 없는 이슈입니다. 어차피 최종에는 양자 대결로 갈 것이고, 그죠 여러분들? 어차피 최종에는 양자 대결로 갈 것이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결정해서 오면 이쪽에서는 윤석열이 붙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낙연이 약진한 것이랑 윤석열, 이재명의 양강구도가 흔들한 거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냐? 여야 유력 후보 양자 대결. 윤석열이 이재명에게 이겼고요. 윤석열이 이낙연에게 이겼습니다. 이게 핵심인데 계속 여론조사들이 기자들이 제목을 윤석열의 위기라고 뽑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윤석열의 위기가 아니라 이재명의 위기인 겁니다. 그죠? 이건 맞죠, 여러분들? 이재명이 이낙연에게 바짝 추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있어요. 윤석열 대 이재명, 윤석열 대 이낙연 할 때 이낙연을 더 높이 나오게 해줍니다. 결국 뭐겠어요? 대깨문들
하나로 뭉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이거 민주당 저거는 우리가 볼 필요 없고요. 야권 1위 윤석열 총장 뭐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그런데 2위 홍준표, 3위 유승민, 아직 윤석열 총장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 5.2%로 5위에 안착했는데 입당 효과로 인지도를 높이면 더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정도 나와 있는 겁니다. 결국 여기 보시면은 윤석열 총장 야권 지지율에서 31.5% 나온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건데, 기자들이 야마를 그렇게 뽑아서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끌어가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주제를 그렇게 뽑아서. 그리고 계속 윤석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요, 실제로 그게 사실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거, 다른 여론조사의 결과가 분석된 게 나왔는데 보세요. 이거는 이제 현대리서치 서울신문 조사예요. 이것도 뭐 최신 조사입니다. 그런데 자 보시면은 야권 후보 적합도에서 윤석열 총장이 29.2로 1위, 유승민이 12.6, 홍준표 12.2, 안철수 6.8, 최재형 6.6, 원희룡 4.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역선택의 문제가 좀 심해요. 유승민 지지율이 많이 올랐어. 그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역선택의 징후는 민주당의 지지층에서 두드러진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56.2%로 독보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지금 저 난리를 쳐도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분들의 과반 이상이 윤석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승민은 누가 지지하냐? 보시면 되죠. 민주당에서 지지합니다. 민주당에서 야권 1위로 지지하는 거 유승민 19.3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총장을 민주당에서 지지하는 거, 이거 야권만 놓고 하는 거예요. 6.6%입니다. 홍준표 의원 17.2% 민주당에서 지지받고 있습니다. 안철수 9.6% 지지받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사실상 꼴찌예요. 보세요. 윤석열 지지율이 어디서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론조사할 때 윤석열 지지율 윤석열 지지율 야권 지지율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민주당을 지지하는지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지 정의당을 지지하는지 신경 안 쓰잖아요. 그죠?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지지율 떨어졌다 하는데 내용을 보면은 민주당 지지자라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보수색이 짙은 홍준표 의원까지 밀린 점을 볼 때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유승민이 중도랑 진보한테 확장성이 있다는 걸로 포장을 하고 싶어서 봤더니 홍준표가 민주당에서 지지율이 17.2야. 윤석열은 6.6밖에 안 돼.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이 과반 이상이네. 56.2네? 그럼 뭐겠어요? 지금 윤석열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조직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비토하고 유승민, 홍준표에게 여론조사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과연 실제로 경선 등에서 홍준표에게 표가 갈 것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윤석열 지지율 떨어졌다라고 난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다가 제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목소리 높이지 않고 여러분들이랑 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여론조사 방법에 따라 윤석열 후보가 잘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고 잘 나오지 않는 여론조사가 있죠. 조사원 통화 여론조사는 이재명, ARS는 윤석열이 강세라는 겁니다. 자, 여론조사 추이. 그러니까, ARS 조사하면 윤석열이 이겨요. 반면에 조사원이 통화하면은 이재명이 잘 나와요. 민주당이 잘 나와요. 자, 이거는 왜 그러겠어요? 사람이 할 때, 나 야당 지지자인데, 나 윤석열 지지자인데, 혹시
내가 이거 사람이랑 직접 통화하는 거는 내가 불이익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죠. 그래서 쉽게 답을 못해요. 반면에 기계음으로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은 내가 익명성이 보장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겠죠.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누가 본심을 더 표출을 잘하는 거예요? ARS가 더 하는 거예요. 면접원이 전화 오면은 솔직히 사람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표출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면접원이 얘기할 때는요, 다르고 다르고 그 목소리의 톤이 다르기 때문에 유도하는 여론조사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유도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ARS를 하면 명확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이재명한테는 윤석열이 이기는데 이낙연한테는 진다 나왔던 거, 그 윈지코리아. 솔직히 좀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냥 조작을 하려면 이재명이 더 이기는 걸로 하면 우리가 윤석열이 인기가 떨어졌구나 싶을 텐데, 이낙연이 그렇게 치솟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뭐겠어요? 무언가 유도가 나왔으니까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저희가 여론조사 예전에 이렇게 저렇게 다 독립적으로 해봤는데요. 결과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도 공정하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ARS냐, 실제 그 통화냐, 그 다음에 전화, 그러니까 실제 그 면접이냐, 그 다음에 핸드폰이냐, 유선이냐, 뭐 그 비율을 어떻게 섞느냐, 뭐 그 정도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치 편향 대놓고 드러낸 여론조사 업체의 대표. 윈지코리아 박시영 대표, 윤석열 지지율 조롱, 하락 가파르다, 너무 빨리 무너지면 재미없다, 이낙연 급상승 조사 놓고도 이재명 측과 갈등. 이게 바로 그 윈지코리아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의 심리를 저 사람들이 교묘하게 이용하고, 문제는 뭐냐면 교묘하게 이용한 그 부분을 언론사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재명보다 이낙연이 잘 나오고 윤석열이 상대적으로 민주당보다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를 해석을 잘 해줘야 될 텐데 그런 얘기 없이 윤석열 위기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양자 대결 또 이겼네? 여전히 야권 1위네?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윤석열이 1위네? 압도적이네? 근데 봤더니 그럼 유승민 누가 지지해? 민주당에서 지지하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만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자, 확신을 갖고 움직여야 돼.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뭐 가끔씩 저도 이제 윤석열 총장 지지율 60몇 % 나오면 60몇 % 빵 박아서 하죠. 그럼 우리는 또 으쌰으쌰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께 그런 조사 결과 말씀드리는 거고, 또 안 좋다라고 다 도배되면은 왜 안 좋은 건지,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거는 진짜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말씀드려야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냥 언론사들이 무언가 방향을 정해놓은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끔씩 제정신 박힌 기자 같은 경우는 이게 위에서 시키니까 제목은 이렇게 했거든요. 윤석열 대선 출마 보름 만에 최대 위기. 모든 여론조사가 떨어진다. 탈출구 있는가? 이 여론조사라는 게 권력이 돼버렸어요. 멱살을 잡고 흔드는 권력이 됐잖아요. 근데 탈출구는 있는가? 탈출구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위기에 빠질 수도 있어요. 당연히 대선 지금 8개월 남았는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1월달에 윤석열 지지율 9%까지 단자리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쨌든 유의미한 시청자의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좁게 볼 때도 어느 정도 이상은 시청을 해주시기 때문에 유의미한 시청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위기론이 돌면 시청자가 빠져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비슷하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위기냐? 위기면 탈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봤어요. 이 기사는 뉴시스 기사인데 기사를 잘 썼어요. 왜? 앞에다가는 누가 이제 시킨 거야, 위에서. 윤석열의 위기에 대해서 기사를 좀 써봐. 그래가지고 막 위기 얘기를 해놨어. 근데 그 뒤에 반론이 괜찮아요. 반론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소개를 해드릴게요. 국민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 윤석열 후보를 야권 잠룡 중 대장주로 인정하는 기류가 여전한 거죠. 윤석열과 손을 잡지 않고선 내년 대선에서 정권 탈환이 불가능하다는 자신감이 윤석열 캠프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국민의힘 의원과 대선 주자와 이준석이가 윤석열 후보를 계속 견제하잖아요. 까잖아요. 그러면서도 까면 마음에 안 들면 선을 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그럼 우리 편입니다. 이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결국에는 윤석열의 대선 주자로서의 중량감을 방증한다. 그래서 이미 탄탄한 정치적 입지를 구축해서 지금 구애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황교안의 실패 모델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2의 황교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황교안 전 대표, 국민의힘 입당 전에 대표적인 대선 주자로 촉망받는 정치 신인이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에 밀리면서도 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서 당권을 잡았지만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황교안의 외연 확장성이 떨어지는 것과도 무관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황교안이 친박계 등의 지원을 받아서 보수 색채를 강화하다가 보수 진영에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 윤석열 총장이 어느 지점에서는 보수층 다지기 행보도 할 거고 그리고 중도 외연 확장도 할 거다. 양측을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 중도 외연, 보수 다지기 동시에 하겠다는 거예요. 황교안은 외연 확장에 실패했지만 윤석열은 외연 확장에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보수 선명성 경쟁 어느 시점에는 뛰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교안 모델 대신에 중도 진영을 선점해서 최장집 이런 분들 만나가지고 그 후에 보수 진영의 링에 오르는 전략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윤석열은 헌법 정신에 충실한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통섭의 정치를 실천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통섭이 지향하는 건 결과적으로 통합이 아니겠나. 본인의 정치 시간표대로 폭넓은 소통을 통해서 통섭의 행보를 하고 있다고 국민의힘 다선 의원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행보 잘못된 것 아니다. 성공학적으로 유불리를 따져서 지금과 같은 통섭의 행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양반이 지향하고 있는 정치의 그림이 통합을 지향한다고 하면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고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어제 얘기한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손해봐도 어쩔 수 없다. 당장 지지율 손해나도 큰 길을 가고 그로 인해서 내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윤석열 총장 열심히 중도 행보하고 있는데 산토끼 지지율, 그러니까 중도 좌파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외연 확장의 역설은 왜? 자, 이 기사 자체 소개해드리고 이 기사가 갖고 있는 한계도 말씀을 드릴게요. 윤석열 총장은 중립지대를 잡는데 집중하고 있다는데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진보 그리고 정권교체를 바라는 중도까지 힘을 합쳐서 빅플레이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하려면 이거는 필수적이에요. 압도적인 승리 안 할 거면은 윤석열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누군가가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이 42%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저쪽 분열 정책 쓰고 막 이래가지고 국민의힘과 정치 철학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중도든 진보든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거다라고 뒤에다가 붙였어요. 윤석열은 철저한 사람입니다. 허허실실. 그러니까 저는 정무 감각이 없습니다 얘기하지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무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보세요.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의 지지세는 굳건합니다. 리얼미터 지지율 하락했다고 하는데 막상 4.5%나 하락했다고 하는데 막상 국민의힘 지지층의 60.2%는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오히려 1.6% 상승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국민의힘 지지층의 피로감 맨날 얘기하잖아요. 왜 국민의힘 안 들어가냐고 난리를 치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막상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올랐어요.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윤석열 지지가 올라요. 그리고 전체 보수층을 놓고 봤을 때도 윤석열 지지율 큰 차이가 없어요. 0.9%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에서는 없는 거나 똑같아요. 그럼 어디서 빠졌냐? 중도에서 빠져요. 오히려 대구 경북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지지율 빠졌다고 그 박수를 치는 분들 많잖아요. 겉보세요. 막 무너집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대구 경북 오히려 올랐고요. 국민의힘 올랐고요. 보수에서 올랐어요. 호남에서 빠졌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은 TBS에서 한 거 68.6%가 나옵니다. 그럼 결국 뭐겠어요? 이 사람들은 중도나 좌파에 맞는 메시지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봐요. 저건 뭐겠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역선택하는 조직들이 유승민, 홍준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내지는 좌파 지지층, 진보 지지층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겠죠. 역선택이 지령이 내려오게 되면.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윤석열이 보수 진영에서만 따지는 게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일단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승리를 떠나서 단일화해서 승리하려면 보수 진영에서만 봐야 되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자는 68%, 심지어 TBS 여론조사에서도 68%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떨어졌다 하는데 오히려 상승을 한 겁니다. 압도적으로. 그럼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위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댓글에서 다른 유튜버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랑 다 친하신 분들입니다.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를 뿐이지 매주 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현장에서 뵙고 인사하고 즐겁게 인사합니다. 그건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진짜 저희끼리 민망해져요.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어찌되었건 지금 광주 지지율 20몇 %, 30몇 % 나오다가 쭉 빠졌거든요. 그러니 윤석열의 지금 명분은 호남, 중도 같이 갑니다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번 주말에 내일입니다. 토요일 광주 가는데 왜 광주부터 가냐 이런 얘기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저 사람들이 계속 봐봐 네가 중도 확장한다고 했는데 그냥 국민의힘 들어가서 보수표로만 한번 41대 42로 싸워봐 이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외연 확장해서 압도적으로 이길 거야. 광주를 설득시킬 거야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해야 되는 겁니다. 압도적인 승리.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광주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대권 출마 선언 후 광주를 찾는 윤석열 전 총장은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하고 유가족 면담하고 5.18의 마지막 항쟁지인 전남도청을 방문한 예정인데 여권의 핵심 기반인
광주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어요. 지지 기반이지만 대통령 후보는 부산에서 나오죠. 그죠? 핵심은. 이거를 이제는 호남분들도 인식을 하시고, 그리고 대세가 정권 교체라면은 굳이 저기서 어떻게든 버텨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제 어차피 정권 교체는 되니까 마음을 여시고 전략적으로 투표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맞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잖아요. 최재형의 시간은 시작이 됐고 윤석열에겐 한 달 남았다. 이건 뭐겠어요? 국민의힘 근본주의자들의 기사입니다. 국민의힘의 경선버스에 들어오려면 지금이 7월 16일이니까 8월 중순까지 들어와서 9월에 시작하는 경선버스에 탑승하라. 최후 통첩인 거죠. 최재형이 들어왔으니 이제 윤석열은 째깍째깍째깍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다. 무슨 시한폭탄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 기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당 지지가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들은 윤석열에게 이미 마음이 굳었어요. 오히려 지지율이 늘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왜, 누가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은, 자,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이 필요 없어. 그럼 입당하라고 압박을 합니까?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정청래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정청래가 예언을 했다는 거죠. 윤석열 지지율 15% 이하면 불출마. 이거는 언제나 윤석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그 대세 후보들의 특징이 그래요. 15% 이하면 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만두는 게 낫다 이건데, 반대로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이 지지율이 15% 이하로 떨어질까요? 그리고 윤석열이 지지율이 15% 언저리가 됐다고 칩시다. 윤석열이랑 단일화를 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 얘기는, 정청래는 윤석열이 지지율 15%가 깨지게 되면은 망하고 대권 후보가 더 이상 될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저주를 하고 싶었겠지만, 예언이라고 얘기하고 저주라고 읽어야 되겠지만은,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읽어보면 윤석열이 승리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중간중간 지지율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뭐가 됐든 단일화되면 장땡이니까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윤석열이 지금 이미 굳건한 그 윤석열 지지율이 제가 봤을 때는 한 25% 정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나는 그래도 끝까지 윤석열을 지지할 거다가 25%는 있어요. 그러면 15%로 내려갈 수는 없어요. 윤석열은 70%, 80%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윤석열이 망할 일이 없다는 걸 정청래가 확인시켜 준 겁니다. 윤석열 총장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준석 얘기를 하면은 왜 이준석 대표님이라고 얘기를 안 하냐, 버릇없다, 무엄하다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 윤석열 구도 내지는 이준석이 윤석열 총장을 핍박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사실이 아닌 것처럼 자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최재형 입당의 이준석, 빅텐트 싸움에서 윤석열에게 우위를 점했다. 싸움이라니까요. 지금 전쟁은 윤석열 대 국민의힘, 윤석열 대 이준석의 싸움이에요. 단일화할 때까지는. 그런데 국민의힘은 문재인과 싸우지 않고 윤석열은 문재인과 싸우니 윤석열은 전선이 커요. 민주당과 문재인 세력도 윤석열만 공격하고, 아까도 보셨죠?
이낙연이 됐든 조국이 됐든 정청래가 됐든 윤석열만 깝니다. 국민의힘은 송영길이 이준석을 감쌉니다. 기사 나온 거 보셨죠? 이준석 화이팅 합니다. 그럼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서 양쪽의 공격을 받는 윤석열, 엄청나게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기자들은 뭐냐면은 국민의힘이 왜 윤석열을 공격하냐,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윤석열 계속 맞기 싫으면은 백기투항하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41대 43으로 결정이 날 적대적인 공생관계의 양당 체제에 투항하고 이준석에게 고개 숙이고 들어가라, QR코드 찍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자들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평상시에 좋아하던 사람, 대서특필해주던 사람 기사도 아주 조금 써버립니다. 자, 이 기사가 꽤 길어요. 쭉쭉 길어요. 엄청 깁니다. 신율 얘기 막 길게 써요. 그런데 보세요. 김종인 인터뷰는 보통 기자들이 아까 보세요. 뭐 신율 길게 쓰고 엄경영 길게 쓰고. 근데 김종인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기대는 최재형의 폭발력이 크다. 윤석열 이제 덜덜 벌벌 떨어야 된다. 그 얘기를 인터뷰에서 따고 싶었는데 김종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출마한다는 사람이 10명도 넘는데 그냥 그 중에 하나야. 평가절하를 했죠. 그러니까 김종인도 평가절하를 당하죠. 저 사람들은 그림이 뻔해요. 김종인과 이준석이 손을 잡고 윤석열을 꿇어 앉혀가지고 토론 배틀해서 유승민이나 하태경이 대통령 되는 거, 아름다운 드라마, 역전 드라마, 이런 거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종인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은. 조선일보 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준석을 방생하라. 여야 정치인들이, 다선의 여야 정치인들이 이준석을 지금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준석이 사고치고 있잖아요. 여당은 낚았다고 야당은 낚였다고 했다. 이준석의 얘기다. 야당이 정치의 바다에 풀어놓은 치어가 이제 성어가 됐다. 이준석이 민주당의 송영길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했다가 당내 반발에 부딪혀 번복했다. 찌가 흔들리자 꾼들이 낚싯대를 잡아챘다. 민주당 송영길이 이준석을 보기 좋게 낚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윤호중 송영길 앞에서 귤맛을 뽐내던 이준석이 탱자가 됐다. 정청래 이준석은 리더가 아니라 따릉이 없는 따릉이다. 야당은 이준석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이준석 말 계속 바꿨잖아요. 처음에는 오해다 했다가 재난지원금을 주지 말자는 쪽에 서는 게 전략적으로 옳으냐, 이틀 지나서 한 얘기잖아요. 이게 이준석은 그때 어디서 얘기 듣고 말을 계속 바꾸지 않습니까? 원칙이 없지 않습니까? 철학이 없지 않습니까? 합의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이미 본인이 취소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말을 갖다가 바꾼 건데 기자들이 이것도 조작 시작하는 거죠. 조작하지 마세요, 기자 여러분들. 김재원 송영길이 이준석에게 못되게 했다. 원희룡 송영길이 국민의힘을 비웃고 있을 것이다. 여야 모두에게 비난을 받았다. 신인은 기성정치권의 먹잇감이 됐다. 근데 전 이렇게 봐요. 꼰대 소리를 들으지 않으면 이준석에게 낚싯바늘을 던지기보단 바닷속 지도를 건네주고 방생해라. 근데 이 조선일보의 기사에 잘못이 있어요. 1번, 당대표는 당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당을 지지하는 꽤 많은 비율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당대표가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당대표는 경험을 쌓는 자리가 아니에요. 최종 목적지라고 봐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대표 대부분
4선, 5선 이상 하던 사람들이 했던 이유도 그런 이유 아닙니까?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게 대통령, 당대표 이런 거 아니에요? 국무총리? 세상에 어떤 국무총리를, 어떤 대통령을, 어떤 당대표를 한번 해봐. 실수해봐. 괜찮아. 경험이지 뭐.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실수는 초선 의원 때 하는 거고, 실수는 시의원, 구의원 때 하는 거고, 실수는 그야말로 초짜일 때 하는 거지. 정치 경력 10년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죠? 그래서 윤석열은 침대 축구할 계제도 안 된다. 그라운드에 오르지도 않았으니까 윤석열은 아마추어다라고 얘기하고, 그거에 동조했던 기자들이 지금 와서 이준석이가 사고를 계속 치니까 한다는 얘기가, 이제는 방생해 줍시다. 경험을 쌓게 해 주십시다. 나중에 대여가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 보십시다. 정치적 자산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당대표인데 대접을 해줘야지. 아니에요. 공무원이나 고위공직자나 다 국민의 종입니다. 그건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이가 어려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건 많건 저런 공적인 자리, 책임 있는 자리에 갔으면은 그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제 좌파에게 욕먹기 시작했어요. 진중권이 뭐라고 합니까? 재난지원금은 정책적 목표가 불분명합니다. 지금 소비가 가라앉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문제는 코로나로 인한 고용의 불평등입니다. 코로나로 그저 생활이 불편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이 있죠. 둘의 고통을 같은 것으로 간주하면 안 됩니다. 방역 효과의 효과는 모두가 골고루 누리지만 그 대가를 치르는 이들은 따로 있거든요. 제 윤리적 직관은 이게 불공정하다고 말합니다. 재난지원금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정치권에서 돈을 뿌리자고 하면 거기에 반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정략적으로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지요. 그래서 무책임의 정치가 보편화하는 겁니다. 이준석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정책 목적이 불분명한 돈잔치에 숟가락을 같이 얹는 게 선거공학상 유리하다. 아마추어는 모르는 얘기다. 표가 떨어지더라도, 선거에 지더라도 원칙을 보여줘야 그 당을 신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겪었잖아요. 과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한다고 해서 선거에 지겠습니까? 윤석열 총장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윤석열 총장 어젯밤에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근데 이 메시지에 또 윤석열 특유의 메시지가 숨어있는 메시지가 또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든 처지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편에 서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자영업자들이 모여 살려달라는 절박한 호소를 합니다. 차량 시위를 하고 있죠. K방역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눈물 위에 세워진 탑입니다. 정부의 오판으로 또다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민주노총의 시위를 대하는 태도와 자영업자의 시위를 차벽으로 막아세우는 태도, 왜 이리 다른 겁니까? 자, 명분 있게 시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죠? 민주노총 지금 방역 문제도 크게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잖아요. 정부가 민노총 시위를 대하는 태도와 자영업자의 시위를 차벽으로 막아세우는 태도, 왜 이렇게 다릅니까? 자, 이거 여러분들 숨어있는 메시지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정부가 방역을 핑계로 집회를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왜 이마빌딩 광화문으로 갔겠어요? 자, 어쨌든 지금 이슈는 자영업자니까요. 힘없는 자영업자들이 오죽하면 거리에 나와 살려달라고 호소하겠습니까? 지금 전 국민에게 20만원을 줄 것인지 80%에게 25만원을 줄 것인지, 이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란이잖아요.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20만원 받는다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살아납니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겐 죽느냐 사느냐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번 추경은 자영업자 손실 보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33조, 이거 국민한테 돈 뿌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감면도 적극 검토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추경 예산을 늘려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표를 쫓기 전에 생존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 지원책을 대폭 확대하길 바랍니다. 한계 상황의 자영업자를 지원하는데 예산을 쓴다면 국민들도 이해해 주실 겁니다. 저는 절규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목소리를 냅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이 도외시하는 국민을 대변하고 보호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하나 윤석열 훌륭하다는 생각을 여기서 또 했습니다.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이준석이잖아요. 이준석 비판 안 하죠? 나는 문재인과 민주당을 비판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준석은 계속 윤석열 총장한테 압박을 넣고 있죠. 아주 이죽거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솔직히 20만원 들어오면 기분은 좋겠죠. 근데 20만원 들어와서 안 들어와도 지냈는데 큰 문제 없는 사람들 지금 많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공무원이랑 대기업, 특히 수출하는 기업들은 잘 나가잖아요. 그죠? 그분들 진짜로 20만원 필요하십니까? 이건 100%냐 80%냐 전국민이냐 80%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위 20% 빼고 나머지도 생각을 해봅시다. 20만원 받으면 대한민국 달라집니까? 반면에 지금 곳곳에 4단계 해가지고 문 닫게 생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널리고 널렸어요. 거기까지 몰린 거예요. 지금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지금 표 깎인다고 여야가 그 밀실에서 그렇게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20만원 주면은 뭐 저기 재난지원금 들어오면 그렇게 소고기들을 사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왜? 꽁돈이라고 생각하니까. 평상시에 내 돈 주고 먹기 어려웠던 한우 한번 먹어보자 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왜 윤석열이어야 하느냐? 또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중국 대사로부터의 메시지입니다. 딱 집어서 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에 대해서 중국 대사라는 건 결국엔 시진핑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시진핑의 입장이나 똑같아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지 말라고 지령이 나온 것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인터뷰에 대한 반론, 한중 관계는 한미 관계의 부속품이 아니다. 한미동맹이 중국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중국은 한국의 발전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니네가 뭔데 우리나라에 발전 기회를 제공하니? 중국이 그 문화혁명하고 나라가 개판이던 시절에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는데 우리가 중국한테 기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윤석열 뽑지 말라고 싱하이밍이 기고까지 했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 인터뷰를 봤는데 윤석열 총장을 존경한다. 이건 그냥 외교적 수사죠. 중국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내 생각을 밝힐 수밖에 없다. 국가 간 상호 존중과 한미동맹을 윤석열 총장이 언급했는데 중국은 나라의 크기와 상관없이 서로 모두를 존중해야 된다고 주장해왔다. 언제요? 자기는 대국이고 한국은 소국이니 저기 입조하라면서요. 거짓말은 하지 맙시다. 싱하이밍 씨.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죠. 한국은 존경할 만한 나라가 틀림없다. 일제강점기 안중근, 김구, 윤봉길 의사들의 의거는 세계인들이 한국을 존경하게 만들었다. 자, 이승만 얘기 안 하죠? 안 합니다. 이걸 다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승만 임정 대통령 아닙니까?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에게 우호 감정을 갖고 있다. 한국은 경제 발전을 이뤘고 국제사회가 공인한 선진국으로 부상했다. 존중한다. 하지만 한미동맹이 중국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한미동맹이 중국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거 이상한 얘기죠? 뭐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한미동맹이랑 중국의 이익이랑 뭔 상관이에요? 윤석열 총장 명확히 얘기했죠. 중국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여서
존경받는 나라가 돼야 된다. 양국은 평화적이며 호혜협력할 충분한 이유와 조건이 갖춰져 있대요. 역사적으로 수천 년의 동방 가치를 공유해왔고 4대 교린이라고 하죠. 예. 책봉 관계. 예. 마음에 안 들면은 중국은 우리를 공격하죠. 위안스카이 보내버리죠. 매년 무역 투자액은 수천억 달러에 달한다. 중앙관계는 한미관계의 부속품이 아니고 다른 요소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아니죠. 한미동맹이 먼저입니다. 미국인들이 한국에 사드 배치한 것은 중국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요거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시진핑한테 가서. 사드는 뭐죠? 방어예요. 방어용이에요. 공격용 미사일이 아니라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방어용 미사일이 중국의 안보 이익을 왜 훼손했습니까? 중국이 대한민국에 미사일을 쏠 수 있는데 미국이 대한민국에 방어용 시스템을 갖다 주니 중국의 이익을 훼손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협박할 수 있는, 그죠? 비수를 무효화 시켰으니까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중국의 레이더를 윤석열 총장이 언급했죠. 한국 친구에게서 중국 레이더가 한국에 위협이 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사드 레이더는 중국의 이익을 훼손합니까? 그리고 시나이밍 씨, 당신이 얘기한 한국 친구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실명을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더 필요 없습니다. 더 뭐 이 사람들 얘기할 게 없는데요. 핵심은 뭐겠어요? 요 천하의 대세에 따라 창성하다는 말이 있다. 요거 협박이죠. 천하의 대세가 누구라고요? 중국은 5억에 가까운 중산층이 있고 향후 10년간 22조 달러의 상품을 수입할 계획이다. 천하의 대세가 누구라고요? 미래의 중국이라는 거죠.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거대한 시장과 더 좋은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1대1로의 중국몽에 참여해라. 한국은 대선 시즌, 중국은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우호적인 교류를 이어가서 중앙관계를 서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건데 윤석열만 빼고. 그럼 우리는 이제 누구를 지지해야 되는지 그림이 나오죠. 싱하이밍은 윤석열만 빼고 대세는 중국 따라라. 내정 간섭이에요. 이 정도 되면. 오늘도 1600명 안팎 나오고 있습니다. 7말 8초, 7월 말 8월 초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 대확산이 우려된다는데요. 지금 1600 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이런 거에 있어요. 중국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입국자 중에 확진이 10명, 그 중에 5명이 중국에서 시노팜을 접종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란 얘기죠.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중국은, 정부는 격리 면제를 유지한답니다. 시노팜 맞으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서 자가격리 면제받은 입국자 중에 코로나 확진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시노팜을 접종하고 입국하는 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조치에 대해서 우려들을 하고 있어요. 해외 입국자 중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자가격리 면제 대상 중에 양성 판정 받은 사람의 50%가 중국의 시노팜을 접종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중국 백신은 WHO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유효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중국 백신 효능 논란에 대해서 WHO 승인을 국제 표준기관으로 삼고 방역체계를 운영 중인데, 백신에 대한 최종적이고 과학적인 판단 권위는 WHO에 있기 때문에 WHO가 승인했으면 중국 백신도 받아들인다. 그 중국에서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있죠. 자기 인기 때문에, 커뮤니티 인기 때문에 자기 반중인 척 하잖아요. 누구라고 이름 얘기 안 할게요. 이 전 위원장, 이 씨예요. 서류 전형으로 미국 하버드 대학에 진학했는데 당시에 작성한
에세이에서 중국의 정치 지도자 후진타오의 예를 들면서 동양에서 물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되는데 한국도 그렇게 될 것이다. 과학고를 나온 이공계 출신인 자신이 컴퓨터과 가면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그 자기소개서를 보낸 거죠. 정치에 대한 본인의 의지가 일찍부터 확고했는데 누구를 닮겠다고요? 후진타오. 싱하임이 이모 씨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국민의힘은 제일 먼저 당대당 MOU를 체결한 좋은 관계를 맺은 당이다. 국민의힘을 치켜 세웠습니다. 공산당과 국민의힘은 협력관계입니다. 윤석열은 미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윤석열 총장과 마칸델라임 미국 연방검찰 반독점국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시절부터 준비를 해서 검찰총장이 된 다음에 사인을 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누구를 키웠습니까? 윤석열은 미국과 같이 성장한 대선 후보입니다. 한창 조국 사태가 한창일 때 누구 만납니까? 미국의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를 만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윤석열이 위기다라고 하는 내용들 잘 살펴보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안팎으로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윤석열, 언론까지 모두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 정통 보수 지지자들은 다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가치는